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포의 연구 방법 두 번째, 세포 분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죠. 핵도 있고, 소포체도 있고, 리보솜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세포 분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을 분리해서 연구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분해법을 하는 방법, 원리는 일단 세포를 균질기로 부순 다음에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크기와 밀도에 따라서 세포 소기관을 분리, 침전시키는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포를 균질기로 부수게 됩니다. 그럼 파쇄액이 생기겠죠. 이 파쇄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게 되는 거죠. 자, 이 원심 분리기에 넣고 속도와 시간을 다르게 회전을 시켜서 이 세포 소기관을 분리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만약에 모래와 먼지를 같이 갖고 있는 액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천천히 돌리기만 해도 모래는 가라앉겠죠. 근데 먼지 성분 같이 가벼운 애들은 거의 위에 떠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느린 속도로 천천히 이렇게 돌리게 되면 모래만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모래만 분리해내기 위해서 느린 속도로 돌리는 거죠. 자, 이렇게 무거운 애들을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느린 속도와 짧은 시간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일단 가라앉고 나머지 상층액이 있을 텐데 이걸 다시 이렇게 모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와 긴 시간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또 가라앉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세포 소기관이 그 밀도와 크기에 따라서 분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일단 이렇게 세포 이 모임에 설탕 용액을 일단 집어넣습니다. 설탕 용액이 하는 역할은 하나의 등장액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만약에 증류수를 집어넣는다면 세포와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증류수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물론 세포막이 파괴가 될 텐데 그거보다 세포 소기관까지도 파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설탕 용액을 집어넣는 것이 세포의 어떤 모양을, 세포 소기관의 모양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게 비전해질인데 보통 이제 단백질의 경우에 전하를 띠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는 전해질의 경우에는 조금 반응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전해질 등장액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설탕 용액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얼음을 집어넣는데 얼음은 이제 열을 균질기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마찰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 열을 식혀서 단백질이나 이런 효소들의 어떤 변성을 가져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질기를 이용해서 부순 다음에 이렇게 원심 분리기에 집어넣어서 제일 처음에는 500G,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의 500배, 한 10분 정도 돌리게 되면 이렇게 가장 무거운 것이 가라앉고 그 다음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세포의 경우에 가장 무거운 것은 핵이 되고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이 소포체와 리보솜, 그리고 나머지 세포액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를 순서를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핵, 미소, 핵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소포체, 핵, 미소, 리가 되겠습니다. 세포액은 액체니까. 동물세포의 경우는 가장 무거운 것은 사실 세포벽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실험을 할 때 세포벽이 제거된
식물 조직을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세포벽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핵이고요. 그 다음이 뭘까요? 네, 그 다음이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엽록체가 미토콘드리아보다 훨씬 더 커요. 더 크고 무겁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소포치와 리보솜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세포에서는 이렇게 엽록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핵, 엽기적인 미소, 엽미소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핵 다음에 엽록체,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세포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을 넣고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추적하는 방법. 이거를 자기방사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포 내에 어떤 물질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연구할 때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데 예를 들어서 35S, 14C로 표지된 아미노산을 세포에 주입하게 되면 이 두 가지는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이 어디로 가서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조금만 정리하자면 일단 일반적으로 원자는 여기 질량수를 적게 되는데 여기 질량을 결정하는 그 입자의 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1H인 경우는 양성자를 하나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바깥에 전자가 하나 돌고 있겠죠. 근데 이제 전자는 질량의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핵 부분에는 양성자 말고 중성자가 있죠. 이 중성자도 양성자만큼 질량을 결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3H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탄소도 마찬가지로 탄소의 경우에 양성자 6개, 이 지금 중성자 6개인 상태가 12가 되죠. 가장 안정된 탄소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양성자가 2개가 더 있게 되면 14C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약간의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런 방사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14C를 이용하게 되면 이게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 방사선 계측기를 이용해서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측정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렇게 우리가 돼지 우리 안에 돼지가 한 100마리가 있는데 거기 한 돼지에 빨간 리본을 달아두면 걔가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죠. 그런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C를 표시를 하게 되면 그 물질이 어디로 가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C나 35S 같은 걸로 표지된 아미노산을 세포에 주입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 가서 이렇게 리보솜으로 가서 이렇게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이 지금 DNA 구성 물질인 티민, 티민은 DNA만 지금 RNA가 아닌 DNA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티민을 거기 안에 이제 H가 있으니까 티민 안에도 3H로 표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세포를 주입하게 되면 그 티민이 어디로 가는지 관찰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DNA 구성 물질이기 때문에 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되겠죠. 자기 방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 기록할 기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떤 방사선을 이용해서 기록한다, 드러낸다,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런 방법이 바로 자기 방사법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조직 배양법이 있는데 이렇게 생물체에서 떼어낸 조직이나 세포를
지금 이 세포를 무균 상태에서 길러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분열하는지, 분화되는지, 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관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 엄마의 뱃속에서 수정란이 있을 때 동그란 원에 불과했는데 거기에서 팔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특정한 모양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분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분화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분열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연구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근에서 이렇게 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점점 어떤 식으로 분열하는지, 어떻게 분화가 돼가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실제로 길러보면 이렇게 덩어리가 젖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러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분화가 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지금 뭐 당근이지만 인삼이나 산삼 같이 귀한 것들의 세포를 하나의 세포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희귀한 동식물을 이렇게 복원하는, 희귀식물 같은 걸 복원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조직 배양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세포의 크기나 모양, 이런 것들을 좀 보면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죠. 이게 크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하거나 이러질 않죠. 엽록체의 경우도 그렇고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문제에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하다. 뭐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포의 크기와 모양이 뭐 이러하다라는 것도 좀 관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세포의 발견과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